아들,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제발 차 문 열어. 고속도로 한복판의 갓길, 세차게 쏟아지는 빛 속에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의 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 스르륵 열린 차창 속에서 며느리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평소에 어머님이 짐이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이제 짐 좀 버리고 갈게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들은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제가 고속도로에서 차라리 죽어버리길 바랬겠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끝나는 날이 아닌 그들 앞에 끔찍한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재주 좋은 일은 넷의 박월순이에요. 인생에 큰 굴곡 없이 살아왔던 저는 노후도 그렇게 조용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참 진짜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걸 70 넘어서야 알게 됐지 뭐예요? 늦은 나이에 인생의 온갖 매운맛 쓴맛을 모두 경험하게 된 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래요?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채고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저는 잠든 식구들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부엌으로 갔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손을 서둘렀습니다. 냄비에서는 보글보글 정겨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계란을 곱게 풀어 계란말이를 부치고 향긋한 시금치도 조물조물 묻혔어요. 칼질할 때마다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가족들 생각에 이까지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7시가 되자 며느리 효진이가 하품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식탁이 놓은 국그릇에 손가락을 넣어 맛보더군요. 어머님, 국이 또 짜잖아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효진이가 숟가락을 식탁에 탁 소리가 나게 던지며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간을 잘못 봤나 보구나. 미안하다. 저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효진이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내고는 쾅 닫으며 말했어요. 지우야, 지훈아. 빨리 안 나오고 뭐해? 나와서 빵 먹고 우유나 마시고 학교 가. 효진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12살 손녀 지우와 10살 손주 지훈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왔어요. 지우가 식탁을 힐끗 보더니 코를 찡긋하며 인상을 썼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은 찌개 안 먹을래요. 지우가 투덜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빵 먹을래. 나도 찌개 싫어. 시금치도 싫어. 지훈이도 질색이라며 손을 휘휘 내저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이리 와. 엄마가 식빵 꺼내놨으니까 이거 먹어. 효진이가 아이들 앞에 보란 듯이 식빵 봉지를 놓아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는 그렇게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 식어갔습니다. 문득 5년 전 제가 평생 모은 2억을 전부 털어 이 집을 샀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현수가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려면 번듯한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손으로 아들 내외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3년 전에는 현수가 하던 사업이 그만 힘들어졌습니다. 빚이 무려 8천만 원이나 됐어요. 저는 그 돈마저 해결해 주느라 통장을 탈탈 털어야 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건 고작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점심때가 되자 효진이가 팔짱을 낀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허리를 두드리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부터 어머님 짐은 거실로 빼세요. 효진이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자라고? 네, 어머님 쓰시던 작은 방은
이제부터 지훈이 방으로 써야겠어요. 요즘 애들은 다들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공부도 잘한다더라고요. 효진이가 당연하다는 듯 턱을 까딱이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알았다. 저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손을 덜덜 떨며 작은 방에서 제 옷가지와 낡은 이불을 꺼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이불을 펴고 몇 안 되는 옷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꾹 참았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눈에 따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지옥 같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김없이 아침밥을 짓고 있는데 부엌으로 들어온 효진이가 물을 마시며 툭 던지듯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 부모님은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게 서로한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효진이가 저를 보며 의미심장하게 빙긋 웃었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한 푼 없는 늙은이가 어디 발붙일 곳이나 있겠어요? 그래도 손주들 곁에 있는 게 낫다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고 또 다독였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거실로 나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오늘 우리 단풍 구경이나 갈까? 날씨도 좋은데 나들이 한번 하자. 현수가 차키를 흔들며 활짝 웃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저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자니 이게 얼마 만에 듣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어머나 그래. 어디로 가는데? 저기 설악산 쪽으로 가려고. 지금 가면 단풍이 그렇게 예쁘다던데? 현수가 기분 좋게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김밥이라도 좀 쌀까? 오, 좋지. 엄마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잖아. 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달려가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따끈한 밥을 식히고 단무지와 햄, 시금치를 올려 야무지게 말았습니다. 참기름을 발라 먹기 좋게 썰고 과일도 씻어서 통에 담았어요. 1시간쯤 지나 현수네 식구들이 모두 준비를 마쳤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저는 뒷자리에 지우와 지훈이 사이에 앉았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아이처럼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인지 정말 꿈만 같았어요. 효진아, 오늘 날씨 정말 죽인다. 현수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러게, 단풍 진짜 예쁘겠다. 효진이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지우와 지훈이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각자 휴대전화만 들여다볼 뿐이었죠. 저는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볼까 망설이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어요. 혹시나 애들이 귀찮아할까봐 겁이 났거든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울긋불긋한 산들이 그림처럼 지나갔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갑자기 장대비가 마구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수가 갑자기 차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타이어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현수가 핸들을 꽉 쥐며 인상을 썼습니다. 무슨 소리? 효진이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어요. 잠깐만 갓길에 세워봐야겠어. 현수가 차를 조심스럽게 갓길로 몰았습니다. 차를 세운 현수는 뒤를 돌아보며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내려 계셔. 사람이 많이 타서 그런가? 타이어에 무리가 갔나 봐. 나보고 밖에 서 있으라고? 밖에 이렇게나 비가 많이 오는데?
응, 잠깐만. 금방 확인하고 다시 태울게. 현수가 서둘러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차에서 내렸어요. 그런데 타이어를 확인하겠다던 현수가 갑자기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가방을 꺼내더니 갓길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아니, 현수야, 이게 뭐 하는 거니? 제가 어리둥절해서 현수를 쳐다보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조수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효진이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도 좀 살아야죠. 어머님이 짐이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효진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묻자 효진이는 대답 없이 스르륵 창문을 올렸습니다. 현수는 급하게 운전석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어요. 현수야, 문 열어. 이게 무슨 짓이야, 현수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차는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차를 쫓아갔습니다. 엄마 여기 있다. 현수야, 엄마 좀 태워줘. 하지만 차는 속도를 내더니 그대로 달려갔고 빗속으로 까맣게 점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 섰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은 시끄럽게 경적을 울려댔어요. 빵빵, 빵빵.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제 손가방을 부서져라 껴안고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제 몸 위로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속도로 순찰차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이러고 계시면 위험합니다. 우선 일어나세요. 그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에야 흐릿했던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 자식들한테 버려진 건가요? 김민호 경이라는 이름표를 단 경찰관은 저를 순찰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 들어서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에 닿으면서 그제야 제가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할머니, 일단 가까운 휴게소로 가서 몸부터 좀 녹이시죠. 김경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키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10분쯤 달렸을까요? 김경희는 저를 휴게소 식당으로 데리고 가 의자에 앉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따뜻한 거라도 드셔야 정신을 차리실 겁니다. 잠시 후 김경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종이컵에 담아 가져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두 손으로 컵을 감싸 쥐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괜찮으시다면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김경희가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거기에 버리고 갔어요.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드님하고 며느님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단풍 구경 가자고 해서 신나게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저를 내리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휙 하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김경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아드님 연락처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아요. 여기. 저는 품속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아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화면을 제대로 누르기조차 힘들었죠. 김경희가 제 전화를 받아들고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경희가 다시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혹시 집 전화번호는 있으세요? 네, 있어요. 김경희가 집 전화로도 걸어보았지만 받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에요.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 김경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고하라고요? 네, 관할 경찰서로 가셔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바로 연락해 두겠습니다. 김경희가 자기 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저는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형사과라고 적힌 문을 지나자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형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와서 앉으세요. 저는 이동욱 형사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형사가 노트북을 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겪은 끔찍한 일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단풍 구경을 가자며 저를 들뜨게 했던 것부터 저를 고속도로 갓길에 짐짝처럼 내려놓고 사라진 것까지요.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전현수입니다. 연락처는요? 저는 제 휴대전화를 말없이 건넸습니다. 이 형사는 아들의 직장과 집 주소, 심지어 며느리 효진이의 이름까지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추적해서 연락을 취해보겠습니다. 이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 형사님, 그럼 저는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 형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저 이동욱입니다. 어르신 한 분 임시 보호 가능한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 형사가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끝내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형사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온 상담사 정민아라고 합니다. 정민아 씨가 밝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당분간 할머니를 도와주실 겁니다. 이 형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랑 같이 가시죠. 오늘 밤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정민아 씨가 제 손을 잡아주는데 그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정민아 씨를 따라 차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요? 낡은 3층짜리 건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가 임시 쉼터예요. 어머님처럼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으신 어르신들이 잠시 지내시는 곳이랍니다. 정민아 씨가 건물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는 건가요? 당분간이요.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 지원을 받으시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긴 복도가 나왔고 2층 저층에서 사람 사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2층으로 같이 올라가시죠. 계단을 올라 4인실이라고 쓰인 방문을 열자 방 안에는 낡은 2층 침대 2개가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기 비어있는 아래 침대가 어머님 자리예요. 정민아 씨가 구석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정민아 씨가 나가고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낡고 해진 이불에서는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할머니 3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이구, 새로 오신 양반인가 보네. 한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김순덕이고 여긴 박영애, 저기 멀뚱히 서 있는 양반은 최정숙이에요.
순덕 할머니가 나머지 두 사람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소개했습니다. 저는 박월순이라고 합니다. 쯧쯧, 딱 보니 무슨 사연인지 알겠네. 다 늙어서 무슨 고생이야.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소? 영희 할머니가 혀를 차며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기가 막힌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고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놈이네. 순덕 할머니가 제 등짝을 두드려주며 같이 화를 내주었습니다. 나는 딸년이 유산 미리 안 준다고 집에서 내쫓았어. 정숙 할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자식한테 뒤통수 맞고 여기 온 신세들이지 뭘. 영희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방 안의 불은 꺼졌지만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해맑던 지우와 지훈이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새벽 4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조용히 일어나 복도를 지나는데 계단 끝에 굳게 닫힌 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옥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홀린 듯이 문을 열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난간 쪽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이 까마득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다 끝나는 걸까? 제가 중얼거리며 난간 위로 손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으려고요? 등 뒤에서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가 담배를 입에 물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김영자. 1층 살아요. 할머니 얼굴 보니까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겠네. 영자 씨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바람 쐬러. 거짓말 마쇼. 나도 5년 전에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이 서 있었으니까. 영자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난간에 기댔습니다. 5년 전에요? 그래. 그때 나도 할머니처럼 다 끝내고 싶었어. 남편이란 인간한테 평생을 맞고 살았지. 노름빚 갚느라 등골이 휘었지. 영자 씨가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인간이 병으로 죽었어. 지긋지긋한 지옥에서 드디어 해방이다 싶었지. 근데 자식들이 그러대. 왜 아버지 노름을 말리지 않았냐고. 엄마도 공범이라고. 그래서 다 연 끊고 여기로 들어왔어. 영자 씨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여기 서서 딱 죽으려고 했는데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죽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죽어? 이렇게 개죽음 당할 수는 없다. 한번 살아보자. 오기가 생기더라고. 영자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죽는 건 나중에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나랑 같이 살아봅시다. 응? 영자 씨가 제 어깨에 툭 하고 손을 얹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 형사가 쉼터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아드님께 계속 연락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이 형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에는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이웃 사람들 말로는 사흘 전에 야반도주하듯 짐을 싸서 나갔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사를 갔다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한 게 있습니다. 이 형사가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사셨다는 그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3년 전에 이미 며느님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3년 전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할머니, 혹시 며느리분한테 집을 증여하신 적 있으세요? 서류에 도장 찍으신 기억이나 서명하신 기억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동의 없이 명의를 바꿀 수는 없거든요. 서류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세를 놓았네요.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에요. 형사가 제 앞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눈앞의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일 뿐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분명히 제 명의였는데. 할머니,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형사가 돌아간 뒤 영자 씨가 제 옆에 조용히 와서 앉았습니다. 월순 씨, 정신 차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법으로 싸워야 해. 영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아들 며느리를 상대로. 자식이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영자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월순 씨, 울지 말고 우선 무료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봐. 그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영자 씨가 우는 제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자 씨에게 제 평생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평생 모은 피 같은 돈 2억으로 집을 사준 이야기, 현수의 사업빚 8천만 원을 갚아준 이야기까지요. 세상에 그걸 다 해주고도 이런 취급을 받았단 말이야? 이런 벌레만도 못한 것들. 영자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저는 낡은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정말 제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만 하는 걸까요?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쉼터 생활에도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찬물에 세수를 하고 식당으로 향하는 단조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과는 어느새 속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상담사 정민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슬슬 독립해서 생활하시는 건 어떠세요? 정민아 씨가 서류를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독립이요? 제가 어떻게... 네, 어머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승인되어서요. 매달 50만 원 정도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나 많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그 돈이면 작고 아늑한 방 하나쯤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민아 씨가 서류를 가리키며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씨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월순 씨,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냈어. 영자 씨가 제 침대 끄트머리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인데 그래? 우리 둘이 그냥 합쳐서 같이 사는 건 어때?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 하나 얻으면 딱이잖아. 우리 둘이서? 그래. 나는 동사무소 청소일해서 한 달에 80만 원 벌고 너는 50만 원 받잖아. 합치면 130만 원이야. 둘이 살기에는 떡을 치지. 영자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이 덜컥 겁이 나기도 했지만 영자 씨라면 왠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 같이 살자. 저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역 근처 낡은 빌라의 반지하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죠.
보증금은 쉼터에서 무이자로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이사하는 날 쉼터에서는 쓰던 중고 냉장고와 세탁기를 내주었고 주민센터에서는 쌀과 이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월순 씨. 텅 빈 방을 둘러보며 영자 씨가 감격에 젖어 말했습니다. 응, 진짜 우리 집이 생겼어. 저도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우리는 나란히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라면 소리가 그렇게 정겨울 수가 없었어요. 월순 씨, 우리 이제부터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영자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한 젓가락 집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응, 그래.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저는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어가며 한 입 먹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맛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 씨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영자 씨,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가보면 알아. 내가 월순 씨 일자리 하나 알아봐 놨거든. 영자 씨를 따라 들어간 곳은 온갖 잡동사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재활용 센터였습니다. 영자 씨, 옆에 분은 누구? 작업복 차림에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우리를 보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예요. 영자 씨가 저를 앞으로 쓱 밀었습니다. 아, 이분이 박월순 할머니시구만. 네, 안녕하세요. 박월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철수예요. 그냥 박 사장이라고 편하게 부르세요. 일은 뭐 별거 없어요. 천천히 배우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박 사장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일부터 바로 나오실 수 있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일당은 5만 원씩 드릴게요. 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재활용 센터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박 사장은 제게 일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플라스틱은 이쪽에, 종이는 저쪽에, 캔은 저기 파란 상자에 넣으면 돼요. 그때 젊은 남자 한 명이 씩씩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 태양이 왔구나. 이리 와서 인사드려. 오늘부터 같이 일하실 박월순 할머니시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아르바이트생 강태양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태양이가 구릿빛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제게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어이구, 반갑네. 나는 박월순이라고 해. 할머니,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이 일이 보기보다 처음에는 좀 힘들거든요. 태양이는 싹싹하게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을 시작하자마자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옮기려는데 허리가 욱신거리며 아파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게요. 허리가 별로 안 좋으시죠? 태양이가 잽싸게 달려와 박스를 번쩍 들어 옮겼습니다. 어머나,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에이, 할머니 걸음걸이만 봐도 딱 알죠. 저희 할머니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맨날 고생하시거든요. 태양이가 싱긋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집에서 싸온 찬 김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도 같이 드세요. 태양이가 자기 보온 도시락 뚜껑을 열어 따끈한 계란말이와 소시지를 제 김밥 위에 수북이 올려주었습니다. 아니야, 자네나 많이 먹게. 에이, 괜찮아요. 저 오늘 반찬 엄청 많이 싸왔단 말이에요. 태양이는 막무가내로 제 김밥통에 반찬을 덜어주었습니다. 허허, 고맙구먼. 저는 태양이가 준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태양이가 제 낡은 가방 속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손거울은 어디서 나셨어요? 태양이가 빛바랜 자개 손거울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옛날부터 내가 쓰던 거야. 왜? 와, 이거 상태가 진짜 좋은데요? 요즘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든데. 할머니, 이거 중고거래 앱에 올리면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중고거래 앱? 그게 뭔가? 네,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거요. 할머니, 혹시 스마트폰 쓰실 줄 아세요? 태양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잘은 못하지만 전화 받고 문자 보내는 정도는 할 줄 아는데.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태양이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점심시간마다 태양이는 제 스마트폰 선생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이 버튼을 누르고 물건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맞아요. 와, 할머니 진짜 잘하시는데요? 태양이는 어린애처럼 박수를 치며 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물건 설명을 쓰는 거예요. 글은 또 어떻게 써? 예를 들면 80년대 희귀자개 손거울, 할머니가 아끼던 보물 이런 식으로요. 태양이가 제 눈높이에 맞춰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손주에게 배우는 마음으로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영자 씨에게 달려가 자랑했습니다. 영자 씨, 나 오늘 이런 걸 다 배웠다. 뭘 또 배웠는데 그래? 이거 봐봐. 헛 물건 팔아서 돈 버는 방법. 저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월순 씨 아주 딴 사람이 다 됐네. 나도 좀 가르쳐 줘봐. 영자 씨가 신기한 듯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봤어요. 우리는 당장 고속도로에서 챙겨온 제 낡은 손가방을 풀어 헤쳤습니다. 오래된 자개 손거울, 빛바랜 브로치, 고운 한복 조각보, 촌스러운 꽃무늬가 그려진 스카프까지 나왔어요. 야, 이런 걸 요즘 젊은 애들이 환장하고 찾는데 복고가 유행이라나 뭐라나. 영자 씨가 물건들을 하나씩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게 돈이 된다고? 그렇다니까. 얼른 사진이나 예쁘게 찍어봐. 저는 태양이가 알려준 대로 조심조심 사진을 찍었어요. 수전증 때문에 손이 덜덜 떨려서 몇 번이나 다시 찍어야만 했습니다. 설명은 뭐라고 쓸까? 뭘 고민해. 그냥 솔직하게 써. 우리 할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자개 손거울, 세월의 흔적 고스란히 이렇게. 영자 씨가 옆에서 코치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독수리 탑업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눌러가며 글을 썼어요. 자그마치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휴, 다 썼다. 가격은 얼마로 할 건데? 글쎄, 얼마나 받아야 하지? 에이, 과감하게 2만 원 딱 불러. 그래, 까짓 거 2만 원으로 하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올리기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사흘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띵동하는 경쾌한 알림이 울렸습니다. 영자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 좀 봐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겠다고 연락 왔잖아. 영자 씨가 제 등짝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구매자와 약속을 잡고 다음날 역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상대는 앳돼 보이는 20대 아가씨였어요. 할머니, 혹시 이 손거울 파시는 분 맞으세요? 아가씨가 손거울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맞아다. 그거 내 손때 묻은 물건이야. 우와, 진짜 너무 예뻐요. 꼭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쓰시던 것 같아서 보자마자 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가씨가 소녀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마음에 든다니 내가 다 기쁘네. 저는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기 2만 원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가씨가 제 손에 빳빳한 10,000원짜리 2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어요. 제 평생, 제 힘으로 처음 번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영자 씨에게 돈을 흔들며 자랑했습니다. 영자 씨, 나 돈 벌었다. 내가 돈을 벌었어. 거봐, 내가 뭘 했어. 잘 팔릴 거라고 했지? 영자 씨가 저보다 더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월순 씨, 혹시 뜨개질 같은 것도 할 줄 알아? 뜨개질? 옛날에야 좀 했었지. 지금은 손이 굳어서 잘 될란가 모르겠네. 그럼 손뜨개 제품 만들어서 팔아보는 건 어때? 요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그게 또 그렇게 인기래. 영자 씨는 어디서 났는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뜨개질 도구함을 꺼내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젊었을 때 시집와서 쓰던 거야. 이제 늙어서 쓸 일이 없으니 그냥 처박아뒀지. 영자 씨가 색색의 털실과 대바늘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대바늘을 잡아보았어요. 손끝에서 잊고 있던 옛 기억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어디 한번 해볼까? 저는 털실을 바늘에 걸어 한 땀 한 땀 정성껏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컵받침 하나를 만드는데 꼬박 이틀이나 걸렸어요. 영자 씨, 다 됐다. 한번 봐봐. 어디 보자. 어머나, 솜씨가 아직 안 죽었네. 너무 예쁘다. 영자 씨가 앙증맞은 컵받침을 들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팔아볼까? 당연하지. 얼른 사진 찍어서 올려. 저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고 사진을 찍고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낡은 중고 물건도 팔고 틈틈이 손뜨개 제품도 만들어 팔았어요. 그렇게 한 달에 4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동네 마트에서 저녁거리를 사고 있었습니다. 우유를 고르려고 냉장고 문을 여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심장이 멎는 듯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제 손녀, 지우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제게 와락 달려와 안겼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지우의 작은 몸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할머니를 찾았는데요. 지우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할머니 근처에 있었어.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미안해. 엄마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제 옷자락을 놓칠세라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전화번호 적어줄 테니까 엄마 몰래 꼭 전화해야 한다. 알았지? 저는 지우의 손바닥에 제 번호를 꾹꾹 눌러 적어 주었습니다. 근데 지우야, 너 혼자 온 거니? 아니요,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는 저쪽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지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복도 저편에서 효진이가 악을 쓰며 달려왔습니다. 효진이는 다짜고짜 지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아직도 이 동네에서 안 떠나고 뭐 하시는 거예요? 까짱게 경찰에 신고해서 멀쩡한 우리 남편 범죄자 만들 뻔하고. 효진이가 도끼 가득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한 적 없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뿐이야.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 집에 언제부터 어머니 거였는데요? 명의는 진작에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잖아요.
효진이가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마트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어요.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시죠? 마트 직원이 당황하며 달려왔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효진이는 지우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 끌려가는 와중에도 지우는 뒤를 돌아보며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영자 씨를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영자 씨, 나 오늘 손녀 지우 봤어. 뭐? 손녀를 봤다고? 응, 마트에서 만났는데 며느리가 나타나서.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쏟았습니다. 월순 씨, 울지 마. 괜찮아. 지우는 아직 할머니를 이렇게나 사랑하잖아. 그거 하나면 된 거야. 영자 씨가 제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이나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어요. 제 예쁜 손녀 지우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무거웠지만 월요일 아침 저는 어김없이 재활용센터로 출근했습니다. 제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지 저를 본 태양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오늘따라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세요. 태양이가 제 안색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지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았어요. 할머니, 저한테 아주 좋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인데? 할머니가 만드시는 손뜨개 제품. 이걸 더 본격적으로 팔아보는 건 어때요? 태양이가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잘 팔고 있지 않니?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인스타그램으로요. 제 사촌 누나가 SNS 마케팅 전문가거든요. 그걸로 제대로 홍보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팔릴 거예요. 인스타그램? 그건 또 뭐 하는 거냐?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진 올리는 앱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거기서 물건 사고 판단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제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태양이가 씩씩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태양이가 커다란 가방을 메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습니다. 어이구, 태양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영자 씨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만드신 제품들 전부 다 꺼내서 보여주세요. 태양이가 가방에서 번쩍이는 전문가용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만들어 두었던 손뜨개 컵받침과 수세미, 앙증맞은 손가방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우와, 대박. 할머니, 이건 진짜 예술인데요? 태양이는 진심으로 감탄하며 제 작품들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작품 사진을 찍을게요. 할머니, 여기 창가에 한번 앉아보세요. 태양이는 저를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로 안내했습니다. 찰칵, 찰칵. 태양이는 여러 각도에서 정성껏 사진을 찍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계정을 만들어 볼게요. 태양이가 휴대전화를 꺼내 빠른 속도로 화면을 눌렀습니다. 계정 이름은 뭘로 할까요? 할머니의 인생템. 이거 어때요? 인생템? 네, 인생 아이템이라는 뜻이에요.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특별한 물건들이잖아요. 태양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 좋네. 태양이는 뚝딱 계정을 만들고 근사한 소개 글까지 써내려갔습니다.
72살 할머니의 세월이 담긴 한 땀 한 땀 정성 가득 핸드메이드 제품. 이렇게 쓸게요. 태양아, 정말 고맙다. 자식보다 살가운 태양이의 모습에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도 다 올렸어요. 이제부터 제 친구들한테 공유해달라고 부탁 좀 할게요. 태양이가 쉴 새 없이 휴대전화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뭐 올릴 거 없나? 나도 같이 좀 팔아보자. 영자 씨가 옆에서 부러운 듯 물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도 뭐 만드시는 거 있으세요? 그럼 나는 저 수세미 열매로 천연 수세미를 만들지. 아주 끝내준다고. 오, 그것도 완전 좋은데요? 그것도 같이 찍어서 올려요. 태양이는 영자 씨의 투박한 수세미도 작품처럼 멋지게 찍어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양이가 재활용센터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대박, 완전 대박이에요. 왜 이리 호들갑이야? 어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할머니 계정을 공유했어요. 팔로워가 하루아침에 300명이 넘었다고요. 300명이나?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문 문의가 벌써 15개나 들어왔어요. 태양이가 흥분해서 펄쩍펄쩍 뛰며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15개라고? 네. 컵받침이랑 손가방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하루에도 5개씩 주문 문의가 쏟아졌어요. 밤늦게까지 영자 씨와 저는 나란히 앉아 불도 켜지 않고 뜨개질에만 몰두했습니다. 월순 씨, 손목 안 아프냐? 좀 쑤시긴 하는데 괜찮아. 이까짓 거. 저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바늘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태양이가 노트북을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태양이가 노트북 화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주문 관리표예요. 여기에 주문하신 분 이름이랑 주소, 제품 이름을 착착 적으면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요. 태양이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제가 알아봤는데 이렇게 보내는 게 제일 싸고 편해요. 태양이는 어디서 구해왔는지 택배 상자와 송장까지 잔뜩 챙겨왔습니다. 태양아, 정말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내가 이 모든 걸 어떻게 했을까 싶다. 저는 태양이의 손을 고마운 마음으로 꼭 잡았습니다. 1달 반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팔로워는 어느새 2,000명을 훌쩍 넘었고 한 달 수익이 1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박 사장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월순 할머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사장님. 조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과 사업을 둘 다 하시려니 힘에 부치실 것 같아서요. 내일부터는 주 3일만 나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장님,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럼요. 괜찮고 말고요. 대신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꼭 챙기셔야 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 사장님께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월순 어르님 되시죠? 저는 유튜버 김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어르신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인터뷰요? 네,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어서요. 저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영자 씨, 웬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하자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당연히 해야지.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영자 씨가 제 등짝을 치며 손뼉을 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당연히 하셔야죠, 할머니.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화기에 대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촬영 날 김민수라는 젊은 유튜버가 커다란 카메라 2대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알았네. 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김민수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속도로 갓길에 버려졌던 그날부터 쉼터에서 영자 씨를 만난 일, 재활용센터에서 태양이를 만나 손뜨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까지 제 인생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민수 씨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르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영상은 2주 후에 올라갈 겁니다. 영상이 올라간 날 태양이가 또다시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조회수가 200만이에요. 200만? 뭐, 200만이라고? 네. 영상 올라간 지 사흘 만에요. 그리고 팔로워가 하룻밤 사이에 10,000명이 늘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주문 문의 메시지가 100개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언제 다 만든다니? 영자 씨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영자 씨, 일단 주문부터 맡고 들어온 것부터 차근차근 해결하자. 태양이가 서둘러 주문 일시 중단 공지를 올렸습니다. 저희는 그날 자축할 겸 동네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건배. 우리는 행복한 웃음소리와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영자 씨랑 태양이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정말 고마워. 에이, 할머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오히려 더 감사한걸요. 태양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벅찬 행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재활용센터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플라스틱 병을 쉴 새 없이 분류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월순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손님이요? 저를요? 저는 더러워진 손을 작업복에 쓱쓱 닦고 사무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월순 어르신 되시죠?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사회적기업지원재단 김우진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야기를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우진 팀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혹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부 지원 사업이요? 네, 시니어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선정되시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초기 자금으로 1,0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1,000만 원이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럼요. 어르신처럼 좋은 아이템과 사연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같이 나이 많은 늙은이가 그런 걸 어떻게 받아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한번 꼭 도전해 보십시오. 김우진 팀장은 명함 뒷면에 자기 개인 연락처까지 적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영자 씨를 붙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영자 씨, 오늘 나한테 이런 사람이 찾아왔지 뭐야. 누가 또 왔는데 그래.
나라에서 하는 사업에 한번 지원해 보라지 뭐야. 돈도 1,000만 원이나 준대. 저는 김우진 팀장이 주고 간 자료를 영자 씨 코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세상에, 월순 씨,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해? 영자 씨가 제 등짝을 치며 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양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할머니, 당연히 하셔야죠.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가요? 무조건 잡아야 해요. 태양이는 어린애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서라는 걸 써서 내야 한다는데 나는 그런 건 도무지 쓸 줄을 몰라. 에이, 걱정 마세요. 그건 저희 사촌 누나, 지은 누나한테 부탁하면 돼요. 누나가 그런 거 전문가거든요. 이틀 후 지은 씨가 노트북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지은아. 정말 고맙다. 저는 지은 씨의 손을 고마운 마음으로 꼭 잡았어요. 그날부터 꼬박 2주 동안 우리는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사업 계획서를 써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업 이름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지은 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템, 시니어 핸드메이드 공방 이건 어때요? 딱 좋지 않아요? 태양이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머나, 그거 아주 좋다. 그걸로 하자. 저는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공방의 최종 목표는 뭘로 할까요? 나는 말이야, 나처럼 갈 곳 없고 힘든 늙은이들한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일자리를 주고 싶어. 다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면서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진 목표예요. 제가 근사하게 정리해서 써볼게요. 지은 씨가 제 말을 받아 적으며 노트북 자판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마침내 우리의 꿈이 담긴 사업 계획서가 완성되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가 마르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토록 기다리던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월순 어르신 되시죠? 사회적기업 지원재단입니다. 네, 맞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제가요? 합격했다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2차 면접 심사가 2주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날짜는 문자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영자 씨에게 달려갔어요. 영자 씨, 1차 통과했대. 진짜야? 어머나 세상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그날부터 2주 동안 저는 지은 씨의 혹독한 지도 아래 면접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더 크게, 허리는 꼿꼿하게, 자신감을 가지셔야 해요. 알았다, 알았어. 저는 거울을 보며 수백 번도 넘게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면접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장롱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고 영자 씨는 제 머리를 정성껏 빗겨주었습니다. 월순 씨, 기죽지 말고 잘하고 와. 응, 걱정 마. 다녀올게. 면접장에 들어서자 5명의 심사위원이 저를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월순 어르신, 자리에 앉으시죠. 가운데 앉은 남자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는 뻣뻣하게 굳은 채로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업 계획 발표를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준비한 말들을 천천히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월순, 나이는 72입니다. 저는 불과 1년 전 하나뿐인 아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캄캄한 고속도로 갓길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었죠.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다시 일어섰고 손뜨개질을 배워 지금은 제 이름을 건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저처럼 고통받는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일할 수 있는 따뜻한 공방을 만들어 그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준비한 말을 모두 마치자 오른쪽에 앉은 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세가 적지 않으신데 이 사업을 과연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곳처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지난 72년을 살아온 세월보다 제게 남겨진 앞으로의 날들이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하루하루는 기적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절실하게 이 일을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하고 면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피를 말렸습니다. 월순 씨, 너무 마음 졸이지 마. 좋은 소식이 올 거야. 영자 씨가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월순 어르신,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제가 된 건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원금과 공간 지원에 관련된 서류는 곧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영자 씨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영자 씨, 우리 해냈어. 우리가 해냈다고. 정말? 진짜로? 응, 우리가 선정됐대. 우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이나 웃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동네 상가 1층에 있는 15평짜리 공방을 덜컥 계약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이제 우리 공방이야. 텅 빈 공간을 둘러보며 영자 씨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응, 꿈에 그리던 우리 공방.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 공방에 나가 쓸고 닦고 공간을 꾸몄습니다. 태양이와 지은 씨도 주말마다 달려와 자기 일처럼 도왔어요. 할머니, 이쪽 벽은 병아리처럼 예쁜 노란색으로 칠할까요? 태양이가 페인트통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래, 아주 좋지. 밝고 환한 게 최고야. 우리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함께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어디서 구해왔는지 튼튼한 중고 책상과 의자들을 싣고 와주셨어요. 할머니, 이거라도 보태 쓰세요. 사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울컥해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소문이 퍼졌는지 지역 신문사에서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리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공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대망의 개업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가게 앞에 작은 현수막을 걸고 조촐한 테이프 커팅식을 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을 포함해 30명이나 되는 분들이 찾아와 우리의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나도 이런 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부러운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무료로 손뜨개질 교실을 열게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정말 돈 안 받고 가르쳐 준다고? 네, 그럼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다들 오세요. 그 자리에서 5분이 바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어찌나 긴장되던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어요. 자, 할머니들. 저처럼 이렇게 바늘을 잡으시면 돼요. 저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아드리며 천천히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네, 맞아요. 어머나, 정말 잘하시는데요? 배우는 할머니의 눈이 소녀처럼 반짝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다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할머니가 아이처럼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뿌듯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저희 공방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모여들어 수다를 떨고 함께 웃고 우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죠. 손뜨개 교실은 수강생이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구청에서 연락이 와 저희 공방이 우수 사회적 기업 사례로 선정되었다며 포상금까지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포상금으로 공방에 시원한 에어컨을 설치했어요. 영자 씨,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잘 될 줄 상상이나 했어? 저는 영자 씨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꿈만 같다. 영자 씨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앳된 여학생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지우야. 할머니. 그토록 보고 싶었던 지우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훌쩍 커버린 지우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학교 끝나자마자 혼자 버스 타고 왔어요. 할머니 일하시는 거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요. 엄마는 알고 있니? 아니요, 비밀이에요. 몰래 왔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일단은 지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우와,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가 만드신 공방이에요?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공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영자 씨가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는 배꼽 손을 하고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우야, 집에서는 별일 없고 어떻게 지내? 엄마가요,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화를 내요. 저는 할머니랑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지우가 금세 시무룩해져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괜찮아, 지우야. 엄마를 너무 원망하지 마. 나중에는 엄마 마음도 다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저는 그런 지우의 머리를 말없이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할머니, 저 이제 그만 가봐야 해요. 엄마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그래, 어서 가봐야지.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지우는 자기가 만든 어설픈 컵받침을 보물처럼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할머니, 저 또 몰래 올게요. 자주 올게요. 그래, 우리 강아지. 언제든지 와. 저는 마지막으로 지우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지우가 문을 나서고 저는 문 밖까지 따라 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지우가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행복해. 그럼 암만.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손녀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영자 씨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깜깜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지우와 다시 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저는 그날이 오기만을 조용히
그리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공방 운영이 넉 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려 850만 원이라는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큰 돈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9시 하루를 마무리하고 공방 문을 닫으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현수와 며느리 효진이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현수가 저를 보자마자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죽일 놈이에요. 굵은 눈물방울이 현수의 뺨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효진이도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심장도 제멋대로 쿵쾅거렸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너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방 안으로 들어서자 현수는 감탄사를 터뜨리며 주변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엄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온 게냐? 저는 일부러 얼음장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현수가 다시 한번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현수의 눈동자가 자꾸만 계산대 쪽으로 향하는 것을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매일 정리해두는 매출 장부가 놓여 있었죠. 어머님, 지우가 밤마다 할머니 꿈을 꾼대요.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효진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슬그머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우를 팔아서라도 용서받고 싶은 게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염치 없지만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효진이가 애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너희 그 말이 진심이냐?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저는 두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현수가 제 손을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제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 사실은요. 저희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전세금까지 사업에 밀어 넣었다가 그만 다 날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엄마 곁에서 죽은 듯이 일만 할게요. 공방 일도 돕고 엄마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저희 좀 걷어주세요. 현수가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공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영자였습니다. 영자는 현수와 효진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월순 씨, 이분들 누구야? 영자 씨, 내 아들이랑 며느리야. 뭐,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이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꺼지지 못해? 저는 영자 씨를 말리며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저는 현수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네, 엄마.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현수가 냉큼 일어나 공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월순 씨, 지금 제정신이야? 저것들 눈 안 보여? 저건 악어의 눈물이야, 악어의 눈물. 통장에 돈 쌓인 거 알고 찾아온 거잖아. 정신 차려야 해. 영자가 답답하다는 듯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번에는 정말로 뉘우치는 것 같았단 말이야. 제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너를 그 캄캄한 고속도로에 아예 죽어버리라고
내다버린 인간들이야. 벌써 잊었어? 영자의 목소리가 원망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태양이에게 지난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조심하세요. 만약에 다시 만나시더라도 꼭 여기 공방처럼 사람들이 많은 데서만 만나셔야 해요. 아셨죠? 태양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현수가 또다시 공방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진심인지 지금부터 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제가 공방 일을 돕겠습니다. 허드렛 일부터 뭐든지 다 시켜만 주세요. 현수가 제 앞에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일주일이다. 딱 일주일만 시험 삼아 해보거라. 네,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현수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현수는 매일 공방으로 출근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번쩍번쩍 나르고 구석구석 묵은 먼지까지 쓸고 닦았죠. 효진이도 이틀에 한 번씩 들러 설거지와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월순 씨, 조심해. 저것들 다 연기하는 거야. 영자가 매일같이 제게 경고했지만 제 마음속 얼음장 같던 벽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현수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는데. 또 무슨 일이냐?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걸로 다시 한번 제대로 일어서고 싶어요. 현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또 사업이라고? 아니에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제 친구 놈이 온라인 쇼핑몰을 크게 하는데 거기에 같이 투자하면 석 달 뒤에 투자금의 2배를 돌려받을 수 있대요. 2배? 네. 이건 정말 확실한 정보예요, 엄마. 이번엔 진짜 대박 기회라고요. 현수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 딱 500만 원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500만 원이라고?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엄마한테는 큰 돈인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 기회만 잡으면 저희 정말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현수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저는 냉정하게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이 아들을 못 믿으시는군요. 현수가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평생 후회하실 텐데. 현수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가 또다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거 100% 사기야. 네 돈 500만 원 가로채려는 수작이라고. 나도 알아. 알긴 뭘 알아. 절대 그 돈 줘서는 안 돼. 알았어? 영자가 제발 정신 좀 차리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영자의 말이 옳다고 천둥처럼 울리는데 제 심장은 자꾸만 아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며칠 후 효진이가 지우와 지훈이를 데리고 공방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제품으로 와락 달려들었습니다. 할머니,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느새 훌쩍 큰 지훈이도 수줍게 제게 안겼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들. 할머니도 정말 보고 싶었어. 저는 두 아이를 눈물겹게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얼마 만에 손주들과 함께 먹는 저녁밥인지 꿈만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지우가 제 밥그릇 위에 반찬을 살포시 올려주었습니다. 저는 끝내 눈물이 터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저희 정말 달라졌어요. 이번 한 번만 저희를 믿고 도와주시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효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맑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천장만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우와 지훈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현수야, 300만 원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해줄 수 있다. 정말요? 엄마,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기쁨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영자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영자 씨, 나 현수한테 300만 원 주기로 했어. 영자가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자 씨의 한숨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근데 어떡하겠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고 싶어. 영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옆에 와서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이 결정이 과연 맞는 걸까요? 제 가슴이 까닭없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현수에게 300만 원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들에게서는 감감무소식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자동 응답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현수야, 이 문자 보면 전화 좀 해다오. 애타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냈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읽음 표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월순 씨, 답답하게 기다리지만 말고 그 사업 파트너라는 놈한테 직접 전화해봐. 영자 씨가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현수가 알려주었던 번호를 눌렀지만 돌아온 것은 절망적인 안내 음성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해지된 번호라는 말에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했어? 처음부터 사기라고 했잖아. 이 답답한 사람아. 영자 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 손으로 또 지옥에 발을 들이다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3주가 흐르도록 현수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고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군요. 이 형사가 저를 알아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제가 또 당했습니다. 제 아들놈한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전 사건 기록도 있고 이번 정황도 명확하니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일주라는 시간이 피를 말리듯 흘러갔고 마침내 이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아드님 찾았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출석해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이나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찾아간 경찰서 조사실, 그곳에는 고개를 푹 숙인 현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죄 지은 사람처럼 시선을 피하더군요. 전현수 씨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네, 정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현수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 마세요. 조사 결과 당신이 말한 사업 파트너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완벽한 사기극이에요. 이 형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게다가 당신 부인 김효진 씨,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노인 두 분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는 그제야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수야. 제가 나지막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현수가 고개를 들고 제게 매달렸습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며칠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했죠. 영자 씨가 억지로 죽을 떠먹여주고 물을 입에 대주었습니다. 월순 씨, 제발 정신 좀 차려. 이제 당신한테는 소중한 공방이 있잖아. 영자 씨, 나는 이제 다 틀린 것 같아. 살고 싶지가 않아. 이 바보 같은 소리.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영자 씨가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2주쯤 지났을 때 상담사 정민아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법적으로 제대로 싸우셔야 해요. 제가 정말 실력 있는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며칠 후, 저는 정민아 씨가 소개해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노인 인권 사건을 전문으로 다룬다는 이지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사건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민사와 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익소송으로 제가 무료로 변호하겠습니다. 이지연 변호사는 제 손을 잡아주며 반드시 정의를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과거 진명의 이전 서류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사실과 효진이가 제 명의를 도용해 4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는 끔찍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첫 재판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석에 서자 방청석에 앉은 영자, 태양이, 지은 씨, 박 사장님, 그리고 정민아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향해 응원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그분들의 눈을 보며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그리고 똑똑히 증언했습니다. 재판은 10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의 날이 왔어요. 피고인 전현수, 김효진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또한 피해자 박월순에게 피해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5,200만 원을 배상하고 위조된 서류로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라.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 씨가 제 손을 말없이 꽉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 내외를 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2달 후 저는 되찾은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공방 근처에 더 넓은 상가를 얻었죠. 새로운 공방은 작업 공간과 클래스 공간, 그리고 작은 카페까지 갖춘 멋진 곳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개업식 날 100명이 넘는 분들이 찾아와 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신문사와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어요. 72세의 제 인생은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새로 시작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정신없는 와중에 태양이가 커다란 화환을 가리켰습니다. 보낸 사람은 고속도로 순찰대 김경이었습니다. 저를 처음 구해준 바로 그분이었죠. 저는 곧바로 김경희님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공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영자, 태양이, 지은 씨를 비롯한 제 소중한 사람들이 환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하늘이 제게 보내주신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공방 간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할머니의 인생템.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72살 고속도로 갓길에 버림받았을 때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를 구해준 김경희님, 함께 살아보자고 손 내밀어준 영자, 세상을 가르쳐준 태양이,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준 지은이까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살에도 80살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그럼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